대한 정의부터 얘기할게. 이온화 에너지 정의 위치를 좀 거볼게요. 이온화 에너지는 이겁니다. 기체, 전자,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자, 어떤 원자한테서 전자를 떼어낼 건데 기체 상태의 원자를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잖아. 물질은 그 고체한테 열을 공급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한테 열을 공급하면 기체가 되잖아.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은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된다? 기체거든. 그 에너지가 많은 상태의 원자를 먼저 준비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일단 에너지가 많은 원자에서 거기서 이제 전자를 떼어낼 거란 말이야. 전자를 떼어내려면 봐봐.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 전자가 있어. 얘를 떼어내려면 이 전자를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려면 에너지를 공급해야겠죠. 에너지를 공급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야 이 인력을 이기고 멀리 도망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넣어줘야 하는 에너지야. 플러스입니다.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뜻이야. 자, 기체 상태의 메탈, M이라는 거는 어떤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물질이니까 메탈로 일단 설정을 한 것 같고요. 에너지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모습이야. 요 잃어버린 전자는 혼자서 뿅 완전 떼어낸다는 건 완전 자유롭게 만든다는 뜻이고, 우리 전자 껍질상으로는 무한대 껍질을 확 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자유전자가 됩니다. 이때 자유로워진 전자를 자유전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기체 상태의 원자를 준비한 다음에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서 완전 자유롭게 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걸 뭐라고 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은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잖아.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무슨 이온 만드는 에너지인가 그러면? 양이온 만드는 에너지인 거지. 왜? 전자를 떼어내는 거니까. 그죠? 전자를 넣어주는 게 아니죠.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당연히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떼어내기 쉽겠죠. 조금만 공급해도 금방 떨어져.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에너지는 좀 낮은 편이야. 하지만 비금속은 어때요? 생각해봐. 비금속은 전자를 떼어내는 게 쉬워, 어려워? 비금속들은 전자를 가져가려고 하잖아. 떼어낼 거야! 무슨 소리야? 가져갈 거예요? 떼어내려니까. 잘 안 떨어지겠지? 근데 겁나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면 떼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금속의 이온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크다,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돼요?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에 맞춰 생각하는 거야. 비금속은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비금속은 안 돼. 왜? 비금속은 전자를 떨어뜨려요. 비금속은 전자가 안 떨어져, 이러면 안 돼. 떨어질 수 있어. 근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끄는 인력이 크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크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가 클수록? 유효 핵전화야. 유효 핵전화가 크면 클수록 전자를 떼내기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유효 핵전화가 크면 이온화 에너지도 일반적으로 커지겠네요. 맞죠? 그런 경향성을 보일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되게 작대. 어떤 원소가. 뭔 소리야? 전자를 겁나 잘 떼어낼 수 있어, 이 뜻이죠. 전자를 잘 떼어내면 얘는 무슨 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 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떼어낼 수 있게 되면은 양이온 만들기 쉽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 자, 이제 봐봐. 근데 원자 하나한테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원자를 1몰계를 준비하고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만 떼어내도 몇 개의 전자를 떼어내게 되는 거야? 1몰계의 전자를 떼어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단위로 원자 1몰계에서 전자 1몰계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이온화 에너지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킬로줄 퍼 몰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거야? 킬로줄 퍼 몰?
그래서 kJ/몰은 495kJ이 필요해. 뭐 할 때? 1몰계의 전자를 떼어낼 때 이 뜻이야. 1몰계의 전자를 떼어낼 때 495kJ의 에너지가 필요해라는 뜻인 거야. 하나를 떼어내는 게 아니라 1몰계 단위로. 그래야지 에너지가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1몰계 단위로 떼어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걸 그냥 뭐 한 개, 한 단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굳이 1몰계를 갖다가 또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서 이걸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항상 에너지를 투입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 체크할게요.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집니다. 에너지를 넣어줄 수도 있고 에너지를 빼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에너지는 그래서 음과 양이 있어요. 에너지를 넣어줄 때는 이게 있어요. 넣어줄 때 플러스로 넣어주는 거야. 넣어줄 때는 양이 되는 거고요. 빼낼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상 항상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이온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이해만 해주면 돼요. 아, 그렇겠구나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기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기성. 1번 끝났어요. 1번은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였고요. 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좀 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죠. 봐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잖아. 전자를 더 세게 잡아 끌고 있으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해. 그럼 전자를 떼어내려면 힘들어지겠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커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한다? 대체로라는 말. 자, 정리하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모든 개념의 예외는 없었어. 드디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외가 나온 게 여기야. 예외 구간. 자, 대체로 증가한다는 건 어느 구간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오히려 빠지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오히려 빠지는 구간이 있다는 거야. 자, 봐봐. 이 리튬부터 네온까지가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예외가 두 개나 예외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야. 같은 3주기도 마찬가지. 3주기 안에서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여기 구간은 오히려 가다가 슬쩍 빠지고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구간들이 왜 나타나는지, 그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3번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같은 주기에서는 왜 대체로 증가하는지를 우리는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온화 에너지는 큽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이제 같은 족을 볼게요. 같은 족. 여기 베릴륨하고요 마그네슘을 볼게. 수헬리베 2족이거든요. 베릴륨은 2죽이고요. 마그네슘은 3죽이잖아. 봐봐. 같은 족에서 얘는 4번이고 얘는 12번이거든. 자, 생각해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껍질이 커지는 거죠. 껍질이 커지면 맨 끝에 있는 저 전자를 떼어내는 게 이온화 에너지거든. 껍질이 크면 원자핵에서 멀리 있어지기 때문에 그 전자를 떼내는 건 오히려 쉬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껍질이 많다, 그 전자 떼내는 거 엄청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2주기보다는 3주기가 훨씬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이해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얘가 작은 거 보이는 작은 거? 좀 작아요. 얘가 여기라면 얘는 요쯤 돼요. 따라가 보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오히려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나와 있어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이유는 여기 나와있죠? 껍질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거야. 우리 같은 주기와 같은 족을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같은 주기에서는 점점 유액 전하가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도 커져. 같은 족에서는 껍질이 확 커지니까 전자를 더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져 라고 일단 정리하는 거죠.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일반적인 주기성입니다. 하지만 그 주기성의 예외 구간이 나타나고 있죠. 예외 구간을 잠깐 정리하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2족과 13족 사이, 그러니까 15족과 16족 사이입니다. 여기도 2족과 13족 사이, 15와 16족 사이예요. 요게 딱 예외 구간입니다. 쌤이 이거 하다가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어디가 예외 구간이지? 그러면 2족하고 13족이요. 그 다음은 15족, 16족? 16, 17이었나? 헷갈리거든요. 근데 나와요. 2 더하기 13은 얼마예요? 15족. 난 굉장히 뿌듯했어요. 이거 발견하고. 15였구나. 와, 15, 16. 대박. 2, 13, 2하고 13, 그 다음에 15, 16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왜 예외가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먼저 2족과 13족은 왜 예외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비탈을 배웠기 때문에 오비탈 개념을 적용해서 이해를 해주는 거야. 잘 봐. 얘가 원자번호 4번이고 원자번호 5번이야. 자, 첫 번째 문제. 얘와 얘 중에 4번과 5번 중에 일단 유효핵전은 누가 더 커요? 붕소가 더 크죠. 그죠? 일단 유효핵전화가 더 커.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 이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우리 상자 모형으로 전자 배치를 시켜본 거야. 4번인 베릴륨은 1s에 2개, 2s에 2개 땅땅 들어가죠.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땅땅 들어가는 거야. 근데 붕소 어때요? 1s에 2개, 2s에 2개 하나가 2p에 들어가죠. 2p. 전자를 떼어낸다는 건 얘는 이거를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거를 뜯어내는 거예요. 자, s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뜯어내는 것과 p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뜯어내는 것 중에 누가 더 쉽다? 이게 더 쉬워요. 왜? p오비탈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더 많은 오비탈이니까 전자도 일단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전자란 말이야.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얘한테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쉽게 뜯어져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베릴륨보다 붕소가 더 전자를 뜯어내기 쉽다는 겁니다.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너지가 낮은 ES, 에너지가 높은 EP.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EP에 있고 얘는 에너지가 낮은 ES에 있기 때문에 오비탈의 차이야. 오비탈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더 쉽게 뜯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2족 13족의 기억이 안 나면 빠르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빠르게 이 그림을 그려서 맞다. 얘는 EP에 있는 거 뜯어내는 거지? 맞아, 이게 쉽겠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2 더하기 13은 15죠. 그래서 15, 16족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15족에 속하는 질소와 16족에 속하는 산소, 원자번호 7번과 8번입니다. 당연히 유액전하는 산소가 더 크죠.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더 작아. 더 쉽게 전자를 뜯어낼 수 있어. 누가? 산소가. 왜 그럴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비탈 모형을 쭉 그려보면 1s2, 2s2, EP3에 들어가는 게 질소고요. 1s2, 2s2, EP4 얘는 얘를 뜯어내는 거. 얘는 어때요? 여기서 이걸 뜯어내는 겁니다. 에너지가 똑같죠? 근데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기본적으로 밀어내려는 반발력이 추가로 있죠. 얘는 반발력이 없어. 얘는 반발력이 있으니까 얘가 얘를 밀어내는데 도와준단 말이야. 지금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더 데려가라고 밀어주니까 더 쉽게 뜯어낼 수 있다. 조금만 에너지를 넣어줘도 쉽게 뜯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왜 예외가 나타나냐? 키워드는 뭐다? 반발력입니다.
반발력이요. 하나의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있는 그 전자를 뜯어내는 거랑 홀전자를 뜯어내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뜯어내기 어렵지만 얘는 뜯어내기 좀 더 쉽다. 그래서 산소가 그 이온 에너지가 좀 더 작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 우리 문제 풀 때는 굉장히 빠르게 2족, 13족, 15, 16이 예외였지! 이걸 딱 기억하고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게 훨씬 더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 원리를 물어보는 것보다 원리는 기본적으로 알지? 예외 구간을 잘 적용해서 너 문제 풀 수 있니? 이걸 많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 풀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오케이. 예외 구간까지 알아봤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3번까지 끝났어요. 4번. 자, 여기 마그네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번. 전자 배치도를 그려보면 전자 12개를 이렇게 배치했어요.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8개, 3차 껍질에 2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2개죠. 자, 이제 전자를 뜯어낼 거야. 전자를 뜯어내려면 무슨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방금 배운 이온화 에너지를 공급할 거야. 그래서 이 전자를 뜯어낼 겁니다. 첫 번째로 뜯어내는 거야. 이걸 뜯어낼 거야. 얘를 1번, 첫 번째로 뜯어낸다 해서 이걸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생각해봐. 얘를 뜯어낼 때는 같은 껍질에 요 녀석이 있죠. 같은 껍질에 있는 얘가 얘를 밀어줍니다. 안 그래도 좀 데려가라고 제가 밀어드리려고 했어요. 반발력으로 얘가 와서 얘를 밀어내. 그래서 얘를 뜯어내기가 쉬워요. 근데 얘가 사라지고 나서 두 번째 전자를 뜯어낼 때는 어때요? 그다음 얘가 없어지면 얘를 뜯어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자를 뜯어낼 때 그때 얘는 혼자 있잖아. 그죠? 옆에서 밀어줄 전자가 없죠? 기억할 건 뭐다? 두 번째 전자를 뜯어내는 게 더 힘들다는 거야. 첫 번째 전자는 얘 때문에 뜯어내기 쉬워. 두 번째 전자는 같은 껍질에 전자가 없으니까 좀 더 뜯어내기가 어려워. 두 개를 뜯어내면 더 난리가 나. 두 개를 다 뜯어내면 껍질이 사라져. 그 다음 뭐 뜯어내야 돼? 이거 뜯어내야 돼. 훨씬 더 원자핵과 가까운 녀석을 뜯어내야 되니까 아까랑은 말도 안 되게 훨씬 더 힘들어서 뜯어내기가. 이걸 제3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래요. 자, 제1이온화 에너지. 아, 금방 뜯어낼 수 있어. 제2이온화 에너지. 좀 어려워졌어. 제3이온화 에너지. 미쳤어. 그죠? 이런 느낌이야. 그걸 그래프로 표현한 게 위에 나오는 녀석인데, 첫 번째를 뜯어낼 때 738이 필요했대. 두 번째 뜯어낼 때 1451이 필요했대요. 세 번째 뜯어낼 때는요, 7733이 필요했다고요. 배수를 좀 보면 돼. 배수. 얘는 2배 정도 필요하죠. 얘는 어때요? 7배 가까이 필요하죠. 그죠? 배수가 갑자기, 봐봐. 배수. 에너지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된 때가 언제다? 껍질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래서 요 표를, 요 자료, 여러분들 앞으로 보게 될 자료는 숫자야. 숫자의 자료를 딱 보고 나서 이제 뭘 판단해야 돼? 아, 두 번째까지는 좀 수월하게 뜯어냈지만 세 번째부터 겁나 어려워졌구만. 이게 뭘 뜻한다? 이 자식! 원자과 전자가 2개였구만! 그죠? 2개였으니까 2개까지는 잘 뜯어냈지만 세 번째가 힘들어진 거잖아. 요 자료를 통해서 우리 뭘 알아낼 수 있다? 원자과 전자가 이 자식 몇 개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보고서 우리 뭘 판단할 수 있다? 원자과 전자가 얘가 몇 개였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자료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료야. A, B, C라고 하는 원소 3개를 준비한 다음에 A와 B와 C가 각각 몇 쪽 원소인지를 알아내. 몇 쪽인지 알아내. 몇 족인지 알아내려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알아야겠죠. A부터 가보자. A. 순차적 이온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네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정리한 거고요. 1에서 1, 496, 2.
4,562. 10배 증가했죠? 4,000에서 6,000. 1.5배밖에 증가 안 했네요? 여기는 또 1.5배 증가했죠? 뭐야? 여기가 가장 많은 에너지의 증가량을 보인 거야. 보이나요? 몇 배 증가했는지 보는 거야. 그럼 A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였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를 뜯어냈더니 그 다음부터 겁나 어려웠을 뜻이야. 원자과 전자 한 개짜리구나. 이 자식 1족이구만. 알아내는 거죠. 뭔지 몰라도 1족 원소인 걸 알아냅니다. B는 738, 1450 방금 봤던 거죠. 7730 여기죠. 여기가 바로 갑자기 확 증가하는 때니까 이 자식은 2족 원소이구만. 알아내는 거고. C는요. 578, 1800, 2700, 11,000 여기가 갑자기 확 증가하죠. 얘는 13족이구만. 13족 원소이구만.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자, 에너지가 갑자기 확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원자과 전자가 각각 몇 개인지를 알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확인 문제요. 확인 문제. A, B, C 중 가장 양이온되기 쉬운 원소를 골라라. 이건 뭘 고르라는 걸까요? A, B, C 중에 가장 양이온되기 쉬운 거. 조금만 에너지를 공급해도 금방 전자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즉 가장 이온 에너지가 작은 놈을 골라라. 누구야? A가 되겠죠? 이 자식. A가 가장 이온 에너지가 작으니까 양이온 만들기 가장 쉽겠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C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려면 얼마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가? 얘는 13족이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죠. 전자를 하나, 둘, 3개를 뜯어내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죠. 맞아요? 옥대 규칙에 의해서. 전자 3개를 뜯어내려면 얼마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578, 1817, 2745를 순서대로 공급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는 숫자를 더하라고 하지 않고요. E1, E2, E3라는 기호를 이용해라 했으니까 답은 뭐야? 답은 answer. 답은 E1 공급하고요. E2 공급하고요. E3를 공급하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숫자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E1 더하기 E2 더하기 E3를 공급하면 얘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오케이, 쉬워요. 다 있어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뒤에 문제 풀어볼게요. 개념하기 문제 풀어보자.